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지요. 교육은 당신이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저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지난 20년간 교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가장 강력한 힘인 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신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회장님을 이 시간에 뵈러 다소 멀리서 막 정말 숨차게 왔지만 우리 회장님 정말 부산에서부터 올라와 주신 것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인사 먼저 해주시죠. 예, 먼저 법률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제36대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한 한인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또한 우리 법률방송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열심히 우리 교원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회장님 먼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 회장님께서는 부산교육대학교의 총장님을 재직하고 계신데도 또 여기에 이제 또 더욱 바쁘게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까지 맡으셨는데요. 정말 서울과 부산 짧은 거리도 아닌데 이 서울 부산 다니시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근은 이제 우리 교육대학교 총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네네. 내년 4월 말까지죠. 네. 이제 말이 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서울 우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네. 이와 같은 회장 직무실에서 네네. 이제 또 상근을 하게 되겠죠. 예. 아, 그러면 이제 부산 교육대학교 총장님의 임기를 마치시고 나면 네.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서울에서의 새로운 또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상근 또 역할이 다하도록 시작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회장님께서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제가 그냥 볼 때는 선생님들의 단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이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창설된 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세. 유치원, 굉장한 기관이군요. 초등, 중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교원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그 회원이 18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18만. 단체에서 가장 큰 단체죠.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전문성, 네. 이제 선생님들의 그 교권, 권익을 향상시키고 네. 교육의 본질을 또 연마시키는 이런 전문성 신장 쪽에 네. 포커스를 두고 모인 단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총은 그 역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단체입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교육 열기 하면 뭐 전 세계 심지어 뭐 미국의 뭐 대통령까지도 한국의 교육 열에 대해 언급을 할 정도로 네, 정말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또 선생님 이 교육을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선생님과 학생 네. 또한 뭐 학부모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이신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자그마치 18만 명이나 모여 계신 단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네.
대단하죠. 예. 예, 정말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은 이미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교육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하윤수 전문가분, 지금 우리 회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우리 하윤수 회장님께서 내 인생의 키워드를 제가 여쭤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 키워드를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눔과 배려가 가득 찬 세상. 네. 이거를 내 인생의 키워드로 네. 꼽아주셨네요. 네. 자, 정말 이 회장님의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그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세상. 이 단어, 또는 문구 이게 네. 나와 있던데요. 네. 자, 이게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세상. 그 의미를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게 내 인생의 키워드로서 내 마음에 품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커온 환경에서 이게 아마 이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라온 환경이 아주 어려운 척박한 데서 살았습니다. 네. 경남 남해 섬마을에서 자랐는데 아, 섬에서 크셨군요. 이제 저희 조부님과 아버님이 양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네. 정말. 뭐 한 대가 독립운동 3대가 매란다는데 저는 뭐 6대가 매라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그 많은 행제들 중에 네. 구남매 중에 제가 7번째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는 많은 행제 속에서 배려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또 나누어야 된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네.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네. 딴 의미가 아니라 제가 몸소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인생이 살아오면서 네. 그 가정 환경에서부터 터득한 것이지 어디 뭐 누구를 배워가지고 네.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 굉장한 명망가 집안이라고 저는 감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우리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또 그 두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노고에 이 덕을 입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손으로서 또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베푸신 덕을 또 네. 본인께서 받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 그러면 직접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이 문구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런 배품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직접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지금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취임하면서부터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네. 예정을 해서 부산 전 지역 네. 저소득층, 네네. 특히 조성가정,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네네. 이런 어려운 자녀들, 특히 제2의 한수를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만 마련하지 말고 네네. 너네들도 멘티를 줘가지고 1대1로 해서 정말 그 저소득층, 조성가정, 소년소녀 가정 이런 교육의 희망사들이 네네. 교육을 좀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눔 배려를 제가 실천을 그쪽 방향으로 제가 추진해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1억 5천만 원이라는 소위 학교 예산을 그럼요. 사회에 소위 배려가 좀 더 필요한 그 그렇죠. 학생들과 또 그 가정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문구를 그 모토를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년간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문구가 저도 참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공부를 예전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을 때 공부는 해서 남 줘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이야기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저도 학생이었겠지만 그랬었는데 오히려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이야말로 교육이라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공부를 해서 남과 나누고 남에게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베풀으라는 그 말씀의 표현을
공부에선 남줘야 한다. 이 짧은 문구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 하윤수 천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나눔과 배려를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럼 우리 스스로도 지금 어떤 식의 나눔과 배려를 좀 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50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네. 이 사회에 우리 교육 공동체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네네. 그 교육 공동체가 딴 의미를 떠나서 정말 이제 그 방금 특히 어려운 네. 정말 교육에서 소외된 네.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 자녀들을 이제 선생님들도 우리 돌볼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임사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역 교육 사회에 정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네네. 정말 이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리고 배려해야 된다. 네.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 학생들을 1대1로 멘토가 되어서 네. 정말 그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다리를 타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가난의 그 어려운 네. 처지에서 벗어나는 이게 우리 교육 힘이 아닌가 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실천을 하자고 제가 주창을 했던 것이죠. 선생님 예. 한 분 한 분께 소위 네. 학생과 이 선생님이 1대1 멘토와의 관계처럼 네, 또 그렇습니다. 소외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좀 더 배려로 나누어 줘야 네. 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모토를 갖고 계시는데 네, 정말 우리 회장님께서 4년간의 한국교총의 회장님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나눔과 배려가 선생님들 사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뿌리 깊은 그런 꽃으로 네. 피어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오늘 우리 한윤수 회장님 뵙기 전에 네.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때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교직 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꿈꾸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들었습니다. 예. 혹시 우리 하윤수 회장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요? 정말 저는 우리 사회자님, 우리 진행 앵커처럼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그것도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그 어려웠던 처지를 네. 보면서 저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린 시절에 제가 울분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가 몇 그래서 년대였을까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선배님 댁에 갔더니 네.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고시계라는 네네. 그 잡지가 그 뭐냐라고 봤더니 사법고시 네. 공부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 참고 서적 비슷한 잡지였었어요. 네네. 이걸 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야, 이거 내가 이제 이거 뭐하냐? 그 이제 꼬치꼬치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네. 법대를 나왔더라고요. 네. 이 친구 아버지가.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음. 정말 이거는 내가 맞는 직종이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인권 변호사. 예, 이건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제가 이제 법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법대를 또 진학을 하셨고 그 법대를 진학하게 된 그 저변에는 또 변호사 그 중에서도 남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셨군요. 정말 저는 그때 청춘이 불탔을 때 뭐 정의라는 개념인가요? 뭐 관점인가요? 네네.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불탔었죠. 예. 그렇던 우리 어찌 보면 법조인의 꿈을 가지셨던 우리 하 회장님께서 또 어떤 기회로 교직에 몸담게 되셨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교육의 그 전반적인 그 교양 능력에서 상당히 제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았었어요. 이제 법서 같은 데는 제가 공부하는 데는 뭐 아주 충분한 이해가 되고 하는데 네. 그 사시의 그 교양 능력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민사법을 전공을 했었어요. 네. 민사법, 불법행위법을 전공을 했는데 이걸 전공을 하고 이제 하여튼 어느 날 그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을 네. 채용을 하겠다라는 교수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아,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네네.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네. 뽑는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94년 가을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제출했던 게, 그게 덜컹 이제 제가 부산교육대학교 95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전혀 관계없는 이제 교육계 쪽으로, 네네. 예, 이제 법 교육 쪽으로 음, 이렇게 제가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를 지은 그 미셸 프루스트인가요? 그 시인에 보면 왠지 그 시의 제목만 보면 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왠지 미련 또는 그때 그걸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 뭐 이런 것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굉장했죠. 제가 한 10년간 그걸 버리지를 못했죠. 제가 교수님이 되고 나서도 네, 주전공인 그 민사법 쪽은 항상 그 갈구하게 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이게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정말 저는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우리 회장님의 말씀과 또 현재 저를 대하시는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수십만의 제자들에 대한 인격을 만드시는데 정말 큰 일조를 하셨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권과 인격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람을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어찌 보면 나에게 교육대학교의 교수로서의 처음에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을 또 달리 바꾸어 놓은 하나의 계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저로서는 그 교육대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총장께서 네. 교육법규를 좀 전공을 해라. 교육법,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법을 제가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에 제가 이제 92년도 일본에 네. 오사카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유학을 했는데 네네. 그때는 그 교육법규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 총장께서 부산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네. 교원양성대학교에는 법규가 교육법규가 필요하다. 새로 전공을 해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법규를 전공을 하게 되어서 오면서 완전 인생이 그 터닝 포인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어떤 교육법규에 대한 그런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 우리 그 당시에는 교육법규라는 책이 단행본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일본에 갔더니 단행본이 너무 많아. 교육법에 관련된 책이요. 그 네. 자료를 이제 제가 입수를 하고 네. 우리나라의 이제 판례 네. 그리고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집들 네. 이걸 쫙 분류를 해서 사례별로 네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법률 사고들 네네.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책을 썼죠 그걸. 그럼 어찌 보면 사실은 어떤 법학도 또는 어떤 교육학도 그 두 가지 학문의 분야를 넘나드는 소위 요새 말로 하면은 하이브리드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법학의 그 어떤 내용학을 알지 못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학을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일단 지금 현재 난 이건 별론 것 같아. 나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나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되거나 가장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도 또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때 가지 않았었던 길이었었다 생각한 것을 사실은 하셨던 거네요. 그런 교육법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번역을 해서 책까지 쓰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신 꿈을 이루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변호사는 아니어도 수많은 제자들의 인격과 그 수많은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교육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회장님은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대한 개혁 또 네. 변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일과 학습을 병행한 소위 기술 장인을 육성한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숨은 공로자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마이스터라는 것은 이제 소위 독일어에서 따온 장인이라는 네. 뜻이지요. 네. 근데 이 마이스터고, 소위 말해서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고등학교,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인가? 그때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또 마이스터고라는 별도의 이름의 고등학교가 나온 거지라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고 의아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 마이스터고를 창시하게 된, 즉 개설하자고 역설하시게 됐던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 어떤 의도로 이런 마이스터고를 직접 만들기까지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궁금하네요. 예,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가 교육분과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 당시 상의 직업교육, 이 취업교육, 진로교육이 상당히 미미했던 때예요. 네. 그때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어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명칭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실업계를 전문계 고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전문계 고등학교. 이 마이스터교를 이제 도입할 때는 이 장인정신을 가져가야 되겠다. 네네. 특히 장인정신이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도 이게 제조업이 튼튼해야 됩니다. 제조업이 튼튼하려면은 장인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취업을 일단 하자. 선취업을 하고 후 진학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네네. 이게 그게 모토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로교육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자유학기제가 이제 막 도입되고 있잖아요. 네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마이스터교는 정말 이 도입을 좀 하자 하니까 굉장히 갱년이 벌어져가지고 네. 어떤 경론이었어요?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선취업이라니 진학부터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인식 전환 그걸 이렇게 바꾸는데 네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는 뭐 공부가 최우선이고 네. 또 학생으로서 웬만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까지는 가야지 뭐 네. 이런 팽배한 인식이 네. 있는 상황에서 선 취업을 진짜 내세우신다는 건 굉장한 용기 있는 그렇습니다. 행동이 아니면 그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 정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네. 이것도 이제 좀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이거 더욱더 정착하려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이스터교와 연결이 돼야 되겠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네. 학제도 전반적으로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산업 지금 인력 네네.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산업 성장 동력에 있어서 학생 수가 좀 적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학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취업 생산 그 구조 네.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로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아까 자유학기제 이것도 마이스터교 이 선취업 그 선순환 구조로 네.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네. 저는 보관은 충분한데 나중에는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스터고라는 것을 최초로 주창을 하셨을 때 더 이상 모든 공부를 다 끝내놓고 해야 하는 취업이 아니라 그때 뭐 일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계속해서 평생 네.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네, 네. 그에 대한 첫걸음이 소위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었지만 네. 마이스터라는 소위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별도의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예,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 전국에 그 만들어진 국립 공고가 있어요. 네. 국립 공고. 공업고등학교. 예, 네네. 공업고등학교 이게 결국은 마이스터교의 장인 정신하고 직결되어 있던 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사회 정착만 되면은 네. 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주 이제 선순환 구조로 지금 정착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어보는 이슈 앤 토크 코너인데요. 네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바로 지금 우리 전 대한민국의 뜨거운 핫한 이슈에도 핫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금지를 하는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이번에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사립학교 교원, 물론 이제 공립학교 교원은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지만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이번에 이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예, 포섭이 됐지요. 네네. 자, 이에 대해서 이 교원, 즉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그래요. 마치 그 선생님들은 지금 종전의 그 부정적인 관념으로 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뭐 소위 이른바 그 김영란법을 우리 50만 우리 교원들은 그 근본적으로는 네. 다 찬동합니다. 네. 그 찬성하고요. 또 지금 현재도 우리 현장에도 다 그걸 그대로 또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네. 교육부가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네. 또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만들고 있을 텐데, 이 음. 부분은 우리 교총도 네. 아주 유심히, 아주 심도 깊게 네. 지금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네네.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원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찬성하고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네네, 이게 그렇죠. 문제일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이나 또는 사회 인식상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심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내심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은 당당하게 학교에 찾아와야 하고요. 네. 또 그 상담을 해야 되니까. 네네. 또 선생님들도 그 바라는 커피 한 잔도 바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발 이 시간 이후에 학부모님들도 네. 좀 학교에 오실 때 좀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역으로 네네. 좀 당당하게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담 주지 예. 않고 당당하다. 정말 선생님께 부담 주는 게 뭐냐면 커피 한 잔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어떤 그게 어려운 분이시던 뭐 처음 뵙는 분이든 이렇게 찾아뵐 때 맨손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소위 말해 손이 부끄럽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특히나 내 아이를 맡겨놓은 선생님께 어떻게 막말로 바카스 하나 또 커피 한 잔 대접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인심이 야박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하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거 대사전에 보면 촌지라는 거는요. 네. 지극정성을 담은 마디촌, 마디촌자에다가 뜻지예요. 네. 근데 책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서당, 우리 서당시도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게, 네. 즉, 그 자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고마움의 정성을, 네. 그 뭐 고구마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정서가 그게 그 교육 공동체로서의 그 살아있는 어떤 인정이란 말이죠. 네네. 정의 문화가 네. 저는 이제 이 지금 김영란 법으로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이상 우리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제 역시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요. 안타깝지만은 이게 참 정말 어떤 방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네. 어떤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좀 학교에 좀 오셔서 선생님에게 오히려 역으로 부담을 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죠. 예. 두 번째로 우리 회장님, 지금 이제 현재 몇 년 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폭력 때문에 많은 네.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로 인해서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이제 새로 생겼죠. 네, 그 스쿨 그래서 폴리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주를 하는 대부분 경우 이제 상주를 하거나 또는 상주는 안 해도 바로 그 학교에 대한 말 그대로 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를 담당해서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도 곁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뭐 그런 경찰관이 그 담당 여고생과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또 한번 또 이런 학교 전담 경찰관제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일각의 목소리가 또 생겼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이 하 회장님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또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처럼 그 없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군대나 이상 경찰이 국가론에서 없었다면. 나타나는 이야기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은 지금 선생님은 사기가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사기가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선생님에 대한 자율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학교 학교장에게도 그 정말 그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1997년도에 교육법을 3법을 이제 고치고 할 때 교육기본법에 그 학부모가 들어왔잖아요. 네. 교육 당사자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권한만 주어져 있죠. 선생님에게는 권한 주어졌던 그거 이를테면 체벌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렸잖아요. 네네. 빼고 책무성만 주었지 않습니까? 책무성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 지도부장을 네.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학생 지도부장 되면은 대개 100에 한 99%가 위궤양에 걸려요. 왜 걸릴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그걸 학생 지도를 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그걸 컨트롤 박스가 없는 거예요. 네. 학교에. 학내 학폭위가 있어도 학폭위는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학폭위에서 다룰 뿐이지 예.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것은 컨트롤 박스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만무득이 네. 우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담 경찰관의 도움을 부득이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에요. 네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단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안 되죠. 그걸 제도적으로 그걸 정비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해가지고 그 제도를 실효성 있게 더욱더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는 게 제 우리 교총의 입장이죠. 네. 이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성년자들, 그 미성년자들에게 어떤 바로 그냥 경찰이 법을 집행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과연 교육이라는 그 아이들은 여전히 미완의 대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바로 경찰관에 의한 법 집행이 과연 이게 그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것에 양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저는 이건요, 정말 제도를 만드는 쪽에서 보면은요, 네. 이건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창가 방패와 같은 거예요, 엄격히 보면. 교장 선생님과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네. 권한을 아무런 그 오소리티 권한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책무성만 주다 보면은요, 지금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전담 경찰관을 투입 안 시키려면은 네. 학교장에게 권한 주면 되는 겁니다. 학생 지도부장에게 권한 주고 담임 선생님에게 권한 주고 선생님다운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그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다운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네네. 학생을 올바로 지도하고 말 안 들으면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계도를 하고 네. 계도를 안 하면은 훈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간접적인 체벌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그 선생님에 대한 진정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힘을 주면은 네네. 나는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어찌 보면 다 박탈시켜버린 상황에서 전담 경찰관까지도 없으면 소위 말하는 그 어떻게 이 학교가 학생 돌아가겠어요? 지도에 이 방법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역으로. 이 부분은 정말 그 뭐 인권 침해니 뭐 운운하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에게 네. 저희들도 그 한국교총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폭언, 네. 폭행, 네네. 공갈 협박, 네.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법제를 오는 9월 20일 정기국회에 저희들 연입법으로 좀 제출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 이게 오늘 내일 어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권에 대한 도전,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교권에 대한 추락, 위협 이렇게 소위 교단에 있는 선생님, 예전에는 저희가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뭐 이거는 정말 예전의 얘기가 돼버린 것처럼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많은 뭐 폭행, 협박, 위협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들이 학생들에 의해서도 또 심지어 그 학생들의 학부모에 의해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이게 교육의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락하는 교권에 대해서 우리 가장 큰 단체인 우리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 하루도 멀다 하고가 아니라 하루에 25건 이상이 지금 교권 침해가 일어나요. 신고된 것만 그럼요, 그런 그럼요. 정도이군요. 이거 이제 이 뭐 저희들 그 방금 말씀대로 뭐 어디 군사부 일체니 뭐 이런 단어 이제 진부한 단어예요. 우리 선생님답게 좀 우리 스스로 뭐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좀 제발 와가지고 좀 선생님들 좀 구타하지 말고 폭언 좀 하지 말고 공갈 협박 좀 하지 말고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뭐 선생님을 우대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디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아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학부모나 뭐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또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온갖 욕설을 마다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또 자라는 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뭘 배우겠어요? 저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지난번 현실입니다. 그 정세균 네. 국회의장님도 뵙고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뵙고 그다음에 더민주당 원내대표님도 뵙고 네. 이 전부 다 뵀었어요. 그리고 취임식에서도 특히 박지원 네. 그 우리 국민의당 그 대표 원내대표님도 뭐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님께서도 또 역할을 하시고 전 국회의원님들도 모두 같이 하나같이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제 이 좀 정치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만 동의할 게 아니라 이번 차제에 네네. 여러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법제화를 좀 시켜서 좀 교단의 선생님에 대한 좀 사기, 네. 자긍심 문제 네. 요것만큼은 좀 지켜주십사.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회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참 우리 사회에 뜨거운 네. 이슈가 있는 게 바로 무상급식. 사실은 이게 무상이란 표현은 아니지요. 이게 우리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인 자원으로 분배를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의 뭐 무상급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렇게 해보지요.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해마다 뭐 과연 이제 무상급식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정말 이것을 더 필요로 한 아이들에게 자원을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교에 어떤 쇠락한 시설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을 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논란이 하나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 세금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뭐 이건희 손자도 왜 그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심지어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그리 그 사람은 항상 안 받아도 되는 사람한테 마치 억지로 주어야 되는 것처럼 억울해하느냐. 세금에 대한 것은 똑같이 내는 것처럼 똑같이 혜택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항상 이 무상급식을 놔두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하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금을 똑같이 낸다고 하는데요. 그 세금 똑같이 낸 것 같으면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무상급식만큼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느 선진 사회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살거나 비슷한 나라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무상급식 있나요? 인근에 있는 일본도 무상급식 안 합니다. 그렇군요. 무상급식이라는 거는요. 네. 정말 제가 바람직한 것,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정말 방금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들 네. 이건 무상급식 해야 돼요. 그냥 방학 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여름 방학 때와 겨울 방학 때까지 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게 희망사다리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이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서 대한민국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네. 근데 중산층이라는 그 일정 부분이 어느 주인지 모르지만은 정치권에서 이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이 부부 간에 어떤 이렇게 맞벌이를 한다거나 해서 일정 부분 소득이 이상되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내야죠. 당연히 그 자녀에게 그 돈 내고 그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형평성에 있는 그 돈을 네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주지 않은 돈을 다시 교육에다가 다른 교육 쪽에다가 하자라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복지에다 쓰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낙후된 교육 시설이라든지 또 그럼요. 부족한 교육 그 인프라 정말 뭐 우레탄이라든지 뭐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네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난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선별적인 급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해주고 더 해야 돼요. 그렇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만큼의 자신이 부담을 하도록 하자. 이런 그 입장이시죠. 부담하는 그러한 교육을 재투자를 딴 곳에다가 선택과 집중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교육 정말 바람직하게 나간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부터 이 코너는 우리 파워피플에 초대받으신 파워피플께서 직접 본인의 숨겨진 사진 또는 본인의 숨겨진 인생의 한 측면을 담은 사진을 네. 시청자분들께 공개하는 진영의 파파라치 코너인데요. 회장님, 저 이 사진에서 과연 여기 회장님이 계신 건가요? 전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접하고 뵙고 있는 회장님이 이 사진에 안 계신데요. 네, 그렇죠. 네,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진이 정말 저도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그걸 제가 정리하면서 보게 됐는데 네. 그게 83년이던가요? 3년이던가요? 그때 한참 그 공부할 때인데 네. 그 망운사라고 저 남해 네네. 암자가 있어요. 암자에서 네. 그 공부하면서 그때 그 사진을 누군가가 찍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망운사에서의 암자 보통 이제 자기의 인생의 사진 이러면 뭐 어떤 멋진 모습에 뭐 상을 받는다든지 어디에 취임했다든지 뭐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사진을 보통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이 사진은 어찌 보면 미완의 대기였을 때 어찌 보면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의 내 모습이 정립되기 전에 그 사진을 지금 가져다 주셨어요. 전 굉장히 이 사진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충분히 자신감 있기 전의 사진인데요. 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하 회장님께서 소위 교육자로서의 이 방침, 어떤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의 모습도 충분히 멋질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참 비스럽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때는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회장님도 참 여러 가지 이 사진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또 인생에서 힘든 모습, 또 인생에서 힘든 방황했던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슬럼프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절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 또 젊은 청춘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방황하는 학생들의 이 힘든 청춘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 역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지금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9살에 학교를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운 그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황이라는 개념은 정말 여러분들 더욱더 그 자신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과 정말, 그리고 그 방황할 때는 정말 끝없는 방황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즐겨라. 정말 즐기면서 그 방황에 대한 모습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이 이 진지성을 자기가 이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저는 가장 큰 게 값진 수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정말 짧지 않은, 그리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질문과 또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이고, 우리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윤수라는 한국교총 회장이라는 이걸 신청 완전 정말 해부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정말 저 역시 또 과거를 한번 회상하고 또 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네. 또 앞으로 이 교육의 이 전반적인 이 어려운 부분을 잘 수렴을 해서 또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 한국교총 방향성도 제가 이걸 한 번 더 제가 점검하는 아주 좋은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참 귀한 시간, 그리고 오늘도 참 멋진 파워피플로서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윤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50만 교원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총 18만 회원 여러분, 저 36대 한국교총 하윤수 반듯하게 한국교육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권 회복에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반듯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